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신흥국의 한 전기차 기업이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을 추월했습니다. 베트남 전기차 제조기업 빈페스트가 그 주인공인데요. 빈페스트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첫날 시가총액이 850억 달러, 우리 돈 1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포드와 GM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은 건 물론이고 이제는 포드와 GM 두 회사를 합쳐야 베트남 전기차 회사 한 곳과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 비교해보자면 현대기아차의 KB금융그룹과 한국전력, SK텔레콤까지 합쳐야 베트남 전기차 회사 하나의 가치가 된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빈페스트의 주가가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들도 상장 초반에 주가가 크게 뛰었다가 이내 깊이 가라앉은 적이 있죠. 빈페스트도 상장 둘째 날인 오늘 새벽에는 18%나 떨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구경제와 신경제 기업의 엇갈리는 모습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신기술과 성장 잠재력으로 내달리고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여서 선진국 시장까지 공략하고 있는 신흥기업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에 머물러 있는 전통기업들. 역사는 어떻게 기록될지 궁금해집니다. 8월 17일 목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와 함께 여러분께 소통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자주 가시는 곳일 거예요. 여기. 올해 상반기에 오프라인 유통업계 매출 비중을 보니까 과거에는 3위였던 이 업종이 대형 마트를 넘어서고 2위로 올랐네요. 그 매출 비중이 16.6%라고 합니다. 3위인 대형마트와는 3%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렸고요. 부동의 1위인 백화점과는 단 1%포인트 정도밖에 비중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슬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 신고 나가서 간단히 무엇이든 사갖고 올 수 있는 곳. 웬만하면 24시간 문을 열고 있는 곳이죠. 힌트는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편리함을 판매하는 점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께 항상 저희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고란 기자는 어떤 아이템 준비했나요? 예, 커지는 중국발 위기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어제 흔들렸는데요. 네. 오늘도 출발은 좋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장중 연고점 턱 밑까지 왔고요. 어제 돌파하지 못했던 1340원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문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꿀꺽한 LG엔솔 전 임원급 직원이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심심치 않게 보는 기술 유출 사건이요. 네. 왜 근절이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상경 기자는요? 네, 부동산 시장이 좀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값이 1년 6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그리고 충청권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자녀 가정의 혜택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란 기자. 증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오늘도 출발 상황이 좋지 못해요. 네, 한 0.5% 안팎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2520선까지 밀렸거든요. 네. 지금은 2500선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한 달 상승분 모두 반납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2일부터 어제까지 10거래를 연속 매도하면서 하락장 주도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 2.6% 내렸는데 오늘도 1% 넘게 내리면서 870선 무너졌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상장 종목이 937개였는데요. 이 가운데 83%인 780개가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전체 80%가 넘는 1297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혹시 내가 왜 나만 빠지지?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빠지고 있으니까요. 네. 어제 하락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했고요. 코스피 코스닥에서 5천억가량 순매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가장 컸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 올랐고요.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겹쳤습니다. 2차 전지, 로봇 등 밈 주식 그리고 뭐 이른바 그 초전대초 관련된 열풍에 따른 반작용 이것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고요. 대부분 업종 급락했는데 특히나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등이 6%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2차 전지 관련주 낙폭이 컸습니다. 바이오, 엔터, 반도체 이 주도 종목으로 꼽혔었는데 여기도 밀렸고요. 근데 어제 초전도체 관련주는 급등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국일신동, 덕성, 서남, 서원, 파워로직스 나란히 상한가였는데요. 이게 분명히 회사에서 우리 LK국과 관계없습니다라고 부인해도 급등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신성 델타테크가 15%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 같은 경우에는 20% 빠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종목별로 또 달라지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돈이 몰리는 곳으로만 송곳처럼 몰리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증시 상황이 불안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좀 좋지 않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어제 보면은 사실 지금 2,500선을 좀 코스피가 이탈을 했네요. 아이고. 낙폭이 좀 더 커졌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증시도 어제 일제히 하락했거든요. 네. 오늘도 지금 일본 증시 출발했는데 0.5%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1.5% 가까이 내렸고요. 중국 상해 지수, 대만 각권 지수 뭐 이쪽도 다 하락했습니다. 중국 리스크입니다. 중국 리스크. 비구이 위안이라고 하죠. 네. 부동산 개발업체. 여기 디폴트 우려가 나오면서 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습니다. 여기 2,250만 달러 갚지 못해서 유동성 위기 빠졌는데요. 아직 최종 부도가 난 건 아닙니다. 30일 유예 기간이 있는데 여기 안에 이자 갚지 못하면 디폴트 처리가 되고 있고요. 어제는 또 국유 부동산 개발 업체도 약간 디폴트 위기에 몰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7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표 발표를 했는데 모두가 다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소매 판매를 보자면 이거 내수에 어떻게 보면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8이었거든요. 시장 예상치 한 절반밖에 안 된 거죠. 산업 생산 역시 3.7%로 시장 예상치 4.6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자산 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투자도 시장 예상치보다 그친 3.4% 증가에 그쳤습니다. 여기다가 미국의 소비 지표는 강해요. 또 생각보다. 네. 소매 판매 실적이 지난달 미국 보니까 0.7%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0.4를 크게 웃돌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디플레이션인데 미국은 소비가 잘 될 수 있다는 소비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다? 연준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간밤에 FOMC의 7월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연준 의원들 모두가 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경계를 나타내면서 사실 시장이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아니냐라고 기대했었는데 아마 한번 더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네. 미국, 중국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또 아까도 잠깐 환율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만은 오늘 1,342원까지 올라서 1,340원대 올라서기도 했고 좀 외환시장 상황도 심상치가 않아요. 네, 지금 오늘은 뭐 1,340원 뚫고 벌써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네. 어제는 전거래일 종가보다 6원 오른 1,336원 6.9원에 마감해서 1,340원까지는 안 갔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근데 오늘은 뭐 이미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뭐 우리만 위로라고 할까요? 우리만 약세는 아닙니다. 네. 위화나 엔화 다 약세입니다. 아시아 통화들 다 약세요. 다만 위화나 엔화가 장중 연중 최저점을 경신한 듯했지만 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급락을 좀 일부 만회를 했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15일 날 놀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제 우리 원달러 환율은 약세를 보였던 겁니다. 아시아 통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 미국은 잘 나가는데 중국은 잘 안 되고 있죠. 서로 경기 방향이 엇갈리니까 아시아 통화, 위안화 등이 약세고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외환 당국도 환율 움직임에 경계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환율 급등세와 관련돼서 한쪽으로 불안 심리가 과도해져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환율은 특정한 수준보다는
또 속도가 더 우려스러운 거니까요. 이 환율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환율 전망 어렵죠. 근데 이제 뭐 다들 얘기하는 게 중국발 이슈 잠잠해질 때까지는 아마 환율 추가 상승 불가피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선 1,350원 여기가 단기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관건은 중국의 내수 외수 부진과 중국 부동산 디폴트 이슈에 대해서 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유동성 이른바 돈을 풀었습니다.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2개월 만에 0.15%포인트 추가 인하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되나? 라는 게 시장의 의구심이고요. 그리고 비구이 위한 디폴트 이슈 이거 너무 규모가 큽니다. 그 헝다보다 4배라고 하잖아요. 네.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제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소규모 주택들과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뭐 쉽지가 않습니다. 위안화 약세 흐름 되돌리기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요. 워낙 약세 지속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 상저하고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고하고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었어요. 그 기대감이 이거 다 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장률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은행 IB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말 기준 평균 1.9%로 전달에 2% 제시했었거든요.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 발표할 때마다 계속 낮추는 것 같아요. 네, 걱정입니다. 그 중국 특히 그 비구이 위안 부동산 관련된 흐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KB증권의 박수현 팀장하고 같이 진단을 했었거든요. 유튜브에서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중국 이렇게 검색하시면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요. 벌써 또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 보시면서 한 번 더 진단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상경 기자. 부동산 가격이 꿈틀꿈틀 대더니 이제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네요. 네, 지금 뭐 최근에 집값 바닥이냐 아니면 바닥 밑에 지하가 있냐 바닥 치고 올라가냐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네. 지난달 전국 월간 아파트 가격이 지난 6월에 비해서 0.0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지난해 2월 그러니까 뭐 1년 6개월 전인데요. 변동률이 마이너스 전환한 이후에는 줄곧 하락세를 유지를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더니 지난달에는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한 겁니다. 좀 미미한 상승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하락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승세를 이끈 건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수도권 그리고 세종을 위시한 충청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가 나란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세종은 거의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충북, 대전도 약간 강보합 정도의 느낌인데 상승 쪽으로 기울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올해 초에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실수요자들 대출을 늘린 게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 수도권하고 뭐 세종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서울 지역 내에서도 네.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 살펴볼까요? 네,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 서울은 강남 3구가 중심이 됐습니다. 강남 3구 중심으로 온기가 좀 퍼지면서 마포구, 성동구 같은 뭐 마용성이라고 했죠. 네. 이런 지역들이 조금 강세가 계속 뭐 이어지는 상태가 됐고요. 특히나 송파구가 조금 두드러졌는데요. 송파구는 0.5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가장 큰 폭으로 뛴 거고요. 네. 이 개별 단지로 보면 이런 좀 달라진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체감이 되는데 이 지역에서 인기 아파트로 꼽히는 단지들에서 그러니까 줄줄이 연초 대비해서 뭐 수억 원이 오른 가격, 뭐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거의 뭐 정고점에 육박하는 뭐 이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서울의 상승세들이 좀 퍼지고 있고 이게 경기 인천권으로도 좀 분위기가 옮겨붙는 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에서도 이제 뭐 서울하고 가까운 하남, 과천, 동탄이 있는 화성 뭐 이런 지역들이 그리고 인천에서는 주거 환경이 좀 좋다고 평가를 받는 연수구 같은 지역에서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지방 아파트 값은 소폭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도 뭐 6월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됐고요. 떨어지던 지방도 하락폭은 축소가 됐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내놔도 그 위에 호가에 있는 게 차례차례 팔려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매수 심리가 좀 달라진 걸까요? 네, 아무래도 심리가 바뀌었으니까 실제 네. 거래 지표로 좀 나타나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지표를 또 살펴보면 국토연구원이 발표하는 전국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가 7개월째 상승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수가 우리가 보면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그리고 95에서 115 사이면 보합 국면, 115를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이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네. 이게 뭐 100 미만인 상태에서는 이제 뭐 전달보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가 줄어들 거다라고 보는 거고, 100을 넘어가게 되면은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월 전국 지수 117.0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2.9포인트가 오른 숫자인데요. 115를 넘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국면에 해당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수도권만 떼어놓고 보면은 이미 지난 5월에 115.1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 들어서 이제 121.0을 기록을 하면서 상승세가 좀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이제 거래량도 조금 늘어났는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실거래 실적들을 좀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뭐 상반기에 17,000여 건,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1.5배 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이 소비 심리 지수가 112.4를 기록했어요, 지난달에. 그런데 여전히 이제 보합 국면에 해당을 하지만 뭐 앞서 말씀드렸던 세종이 뭐 127.2 정도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 숫자인데 지역별로 좀 온도차가 있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비 심리 변화 양상들이 좀 집값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주요 단지 그리고 금매물들이 좀 많이 소진이 되는 상황에서 매수 심리가 좀 추격적으로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가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조정 국면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냐, 뭐 전문가들도 좀 의견들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요. 하반기에 금리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고란 기자에게 저희가 종종 기술 유출 소식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기존에는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배터리 산업이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 또 주력 산업이 되다 보니까 네. 기술 유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요, 전 LG에너지솔루션 임원급 직원 정모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 씨가요, 21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이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 약 9억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인데, 이 자문 중개업체 A사를 통해서요, 최소 320여 건을 자문하는 방식으로 기밀을 누설했습니다. 구두 자문, 말로 하면 시간당 평균 $1,000 받았고요. 서면 자문, 문서로 주면 최소 $3,000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알려줬냐. LG엔솔의 2차 전지 연구개발 동향 로드맵, 생산 라인 현황, OEM 업체 계약 내용, 이 자사 관련된 전방위적인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내부 공지로 영리 목적의 자문행위를 금지합니다라고 알렸어요. 그리고 그 자문 중개업체 A사에도 우리 직원과는 연락하지 말아라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데도 정 씨가 가명으로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 기술 유출이라고 하면 이 청탁을 받거나 아니면 이직 과정에서 기밀을 빼돌리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자문료라고 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자문 업체까지 차려놓고 이른바 컨설팅이라고 하는 네네. 명목으로. 근데 이럴 경우에 처벌은 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르면 예.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그 외에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에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15년 이하 15억 원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맞아요. 근데 중형이 현실화한 사례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네, 대검찰청이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8년간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이 365명. 이 가운데 292명, 300명 가까운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실형을 산 사람은 73명에 불과했고요.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은 아까 뭐 15년 이하 막 했잖아요. 네. 12개월.
평균 네. 형량이 딱 1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보면 대만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경우 간첩죄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을 개정해서요. 경제 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핵심 기술 유출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을 물리고요. 최대 42억 원 벌금을 물리도록 했고요. 미국은 피해액에 따라서 최대 33년 9개월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가 좀 약하고 또 거기다가 판사님들도 실질적으로는 더 낮게 형량을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계속 처벌 수위 높여야 된다 맞습니다. 지적 높잖아요. 아까 법률에 따르면 꽤 세잖아요. 근데 예. 이게 양형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새로운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양형위가요.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나 국외 유출 침해, 전략기술 국외 국내 침해, 방위산업기술 국외 국내 침해 및 누설 도용 등 뭐 이거 등등 해가지고 양형 기준 추가로 설정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를 설정한 뒤에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형량을 세게 해가지고요. 기술 유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절해야 된다 하는데 항상 또 반복이 되고 있고. 자, 백상경 기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그 다자녀 혜택이 좀 달라지는 건데 백상경 기자는 아예 하나죠. 네, 한 명입니다. 이제 네. 첫 돌? 첫 돌이 오늘 돌입니다. 아, 오늘이 돌이에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딱 아이템이 오늘 딱 맞네. 네. 그러면 이제 백상경 기자가 다자녀 가족이 되려면 몇 명 더 낳아야 되는 겁니까? 아, 이제 원래 2명 낳아야 됐는데 1명만 낳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다자녀 가족들한테 주어지던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기준이 지금까지는 3자녀였어요. 3자녀였는데 이 2자녀로 인류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좀 부처별로 내용을 다양하게 내놨는데요. 네. 가장 큰 것들 좀 아무래도 집일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다자녀 특별 공급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올해 말까지 2자녀로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3자녀 이상이어야 이 특공이 가능했는데 그렇죠. 2자녀 가구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문턱을 좀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역시 완화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국토부 규칙 개정으로 즉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0월께부터는 조금 뭐 적용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공에 당첨이 되면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대출 기준을 좀 함께 손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정비해서 차를 살 때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는 요새 같은 좀 더운 날씨에는 굉장히 많이 나가실 텐데 국립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다자녀 할인 혜택을 2자녀로 통일을 하고 영유아 동반자에 대해서도 전시 관람 좀 우선 입장을 할 수 있게끔 패스트트랙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제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기로 했고요.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서 추가로 할인해서 양육 부담을 좀 덜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주순님이 다자녀 가정 혜택은 2자녀, 3자녀 각각 혜택을 분리 적용해줘야 합니다. 3자녀와 2자녀가 같을 수는 없죠라는 또 지적도 해주셨고 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혜택이 있다고 아이를 더 낳을 거냐 또 이미 또 2자녀인 분들에게는 좀 혜택이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앞으로 이게 효과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제 3자녀 있는 가구하고 2자녀 있는 가구 형평성 문제 방금 제시해 주신 것처럼 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기존에 2자녀를 가진 가구들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혜택이 늘어나니까 좀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제 뭐 사실은 이런 정부 정책들이 한 자녀 있는 가구가 이제 2자녀로 넘어가야 좀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자녀 가구가 이런 거 받자고 추가로 자녀 계획을 세울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의문이 있다는 게 뭐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좀 혜택일 뿐인지 좀 근본적으로 둘째 자녀를 가졌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육아 부담들을 해소해 주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지만 정부가 저출생 대책 내놓을 때마다 매번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남아있죠. 네. 네, 그 다자녀 특공 같은 경우를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것도 업계에서 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공 분양 주택에 대해서 좀 뭐 특공을 해주는 건데 이 물량 절대값 자체가 급격하게 좀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LH에서 지금 보면은 올해 하반기 전국에 예정됐던 공공 분양을 다 합쳐봐도 4,257가구,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해도 2만 명이 못 들어가는 가구 수거든요. 이게 지난해에만 약 2만 가구가 공급됐던 거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뭐 살고 싶어하는 서울 공공 분양이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공 대상을 늘려봤자 경쟁만 그 안에서 치열해질 그쵸. 뿐이지 맞아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인기 지역은 사실 또 물량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좀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네. 김미성님은 우리 외손자 24개월인데 어린이집 신청했는데 대기자 명단 20명 기다려야 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육아 정책이 필요해요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숫자만 바꾼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대안들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큰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딸입니다. 아, 네. 첫째 딸이 오늘 첫 돌을 맞은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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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 점포가 5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5만 개.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죠.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하나만 파는 제품들. 뭐 바나나 같은 경우도 하나, 두 개만 팔기도 하고요. 여기 가면 뭐 택배를 붙일 수도 있고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중고폰을 수거할 수도 있고 또 금을 파는 자판기가 있기도 하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이곳에 대해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아마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미성님 아까 뭐 그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여기에서 원 플러스 상품들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그 일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1884님이 누나, 동생, 어머니, 매형까지 매진해야 겨우 이게 유지가 됩니다. 아르바이트생 구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나갑니다. 힘들어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3113님은 우리 딸이 처음으로 여기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씩씩하게 잘 하더라고요 라고 저희도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답 그리고 의견, 생각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 기름값 많이 올랐습니다. 주유소 갈 때마다 놀라고 있는데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것도 또 걱정입니다.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김희집 교수와 함께 이 기름값 상황 그리고 정책적인 것도 같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희집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732원, 경유는 1,597원. 이게 지난 7월 초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더라고요. 일단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가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네. 수요도 사실 그 팬데믹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느 정도 상당히 극복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 공급 쪽에서 공급이 상당히 지금 타이트한 아주 많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대표적인 산유국인 그 사우디가 최근에 100만 배럴을 하루 100만 배럴을 감산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또 9월에도 그렇게 시행하겠다고 했고요. 또 러시아도 하루 3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공급이 굉장히 아주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전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뭐 국제유가 한 배럴당 WTI 기준으로 $84 넘어섰다가 또 최근에는 조정받아서 $79까지 내려왔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나요? 네, 지금 상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큰 지정학적인 어떤 전쟁 같은 그런 이슈가 없다면 네. 지금 현재 예측은 유가가 좀 강세를 올해 연말까지는 이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요 측면에서는 계속적인 회복, 특히 그 8월 달에 많은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로. 단 한 가지 이제 중국의 회복이 느려지고 있는 점은 수요가 좀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공급 측면은 계속해서 굉장히 아주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한 80불 정도 되는 WTI 그 유가가 올 연말에는 한 85불에서 90불 정도까지 지금보다는 한 조금 오르는 그런 상태, 좀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따라붙는 질문이 주유소에서의 기름값은 왜 국제유가 오를 때는 금방 오르는 것 같고 떨어질 때는 천천히 내리는 것 같고 이게 느낌적인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글쎄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저 역시 네. 소비자인데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국제 유가와 우리가 내는 이 휘발유 경유에 내는 금액과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특히 그 세금 부분이 있습니다. 네. 세금은 유가와 상관없이 보통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유가 변동폭만큼 저희가 우리 휘발유나 경유에서 느끼는 가격 그 변화는 없겠죠, 보통은. 그래서 그 차이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뭐 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 그 4개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알뜰 주유소도 있는 상태에서요. 그렇게 많은 그 가격 조정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이거를 한시적으로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달 더 연장한다. 근데 과거에 보면 한 6개월씩 연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내지도 못하고 근데 뭐 한 6개월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2달만 연장하고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네. 정부에서도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고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 유류세가 주는 그 재정의 효과가 상당히 큰 편인데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것은 정말 세수 감수를 불구하고 네. 어쩔 수 없이 취하고 있는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유류세 인하를 물가에 주는 영향 때문에 그리고 네. 국민들에 주는 영향 때문에 세수 회복을 위해서는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 어렵지만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게 사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받아야 될 세금을 일시적으로는 안 받는 거니까 나라 곳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또 많은 그 화물차 모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네. 종종 그런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 보내주고 계십니다. 유류세 인하까지는 좋은데 화물차 분들에게 역효과가 난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특히 그럴까요?
역효과까지는 아닌데 네. 이 그 화물차, 버스, 택시, 연안 화물선 이런 그 운수 사업자들의 유류세를 지원해주는 유가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 네, 유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이제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네. 유류세를 인하하면은 이 유가 보조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그 유가에 대한 그 차이가 컸었는데 네. 이제 유가에 대한 차이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보조금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줄지 않고요. 절대적으로는 더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아마 느낌이 네. 상대적으로 많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지금 해외 여행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고 있던데 네네. 유가 올라가면은 비행기 붙는 그 유류 할증료 또 같이 또 뛸 수 있잖아요. 아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뛰어야 되죠. 그 유가가 올랐는데 누군가는 그 오른 유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지급하는 게 맞고요. 네.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시장이 작동이 되고 그래야 사실은 가격이 올라서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시장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류할증료 뭐 있는 그대로 다 사실 유류세 인하도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 시장에 잘 반영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는 좋은 네. 건데 단기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유류세는 그렇게 2달 인하 조치를 연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8월에 끝냈더라면 뭐 리터당 200원 이상 한꺼번에 오르는 효과가 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 1,750원 정도인데 1,950원이 바로 되는 거니까 예. 사실 충격은 상당히 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유류에 대한 소비는 또 바로 줄어드는 그 효과는 있는데 네. 하지만 경제 전체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고 그 차량에 의해서 생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효과가 너무 나쁜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마 인하 조치를 2달간 연장한 그런 정부의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달 뒤에 또 정부의 고민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큰 고민은 네. 지금은 유가만이 문제인데 앞으로 예. 이제 겨울이 되면은 가스 이제 가격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낮았는데 예. 여름에는 봄, 여름, 가을은 낮는데 이제 가을부터는 이제 겨울 가스를 대비해서 가격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그 난방비 파동을 상당히 겪었는데, 겪었죠. 네, 이제 가스 가격이 오르가면 이제 난방비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어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에너지 가격이 주는 그 악영향이 아주 커질까 아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금세 또 여름 지나면 또 겨울 또 가스 가격도 또 걱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때 한 번 더 짚어봐야겠습니다.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김희집 교수 통해서 도움 말씀 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가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품목 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원화 기준 수출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1%, 수입 물가 지수는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39개 차 중 13만 6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6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258%에 마감해 종가 기준으로 2008년 6월 이후 15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 영화 부당거래의 유명한 대사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고 그런 말들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호구된다. 호구 잡힌다. 왜 이런 말을 쓸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이용당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용하려는 사람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잘 활용하는 방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심리학 개론 시간인데요. 심리상담사이자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인 이헌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의를 베풀어도 호구가 되지 않는 법 한번 배워볼게요. 우선은 사람들이 네. 착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결국은. 네. 왜 나는 좋은 의도에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호구가 될까? 네. 왜 그렇게 될까요? 사실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네. 항상 우리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보면 사람에게는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내가 호의를 되게 베풀면 그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호의를 내가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간호사분이 이제 네. 환자분을 굉장히 이제 자기가 이 돌보는 데 있어서 네. 이제 가족들도 잘 안 오고 하니까 엄청 좀 자기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성심성의껏 돌봤던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퇴원하실 때까지 그 간호사분에게 전혀 고맙다는 게 없으니까 동료 간호사분이 네. 아니 좀 어르신 좀 고맙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이 해준 딸같이 해주는데 그렇게 고맙지 않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면서 뭐 간호사가 돈 받고 하는 건데 그게 뭐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좀 서운하죠. 어떻게 보면. 아이고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돈 받고 하는 건데 그게 뭐가 고마워? 아니 뭐 무료 급식소가 원래 무료 급식소인데 뭐가 그게 고마워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세 번째 사람들은 네. 겨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호의를 계속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은 좀 뭔가 내가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용하고 오히려 호구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사실은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 뭔가 주니까 내가 더 뭔가 이 사람에게는 얻어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네. 그걸 받고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네. 그게 당연한 듯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네. 이른바 또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뭔가를 좀 받아내면서도 이건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네. 이것도 구분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도. 네. 그러니까 뭔가 급박하게 뭐 예. 예를 들어서 이거 프로젝트인데 이거 내일까지 좀 어떻게 좀 써봐. 이거 쓰면 되게 좋은 일이 있을걸? 이런 식으로 뭘 보내요. 프로젝트 카톡으로. 네. 문서 하나 딱 보냅니다. 예. 되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쓰면 된다고 하는데 켜보면 그게 써야 되는 게 밤새서 써도 쓸까 말까예요. 그런 거 잘 보면요. 이름 같은 게 잘 안 써져 있어요. 거기 이름이요? 그 앞에 누가 가장 그 프로젝트에 수혜를 받는 이름의 가장 앞에 있다든지 제안자가 누군지 이런 게 잘 안 써 있어요. 이거 일 시킨 사람이 공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다 써놓으면 나중에 그 이름을 넣는 거 이제 자기의 이제 몫인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잘 따져봐야 되는 게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래 나한테도 뭔가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덥석 물고 가기보다는 최종을 다 했을 때 최종 결과가 됐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면밀히 따져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득이 거의 없다. 만약에 나는 여기서 그냥 글만 쓰고 거의 빠지는 거다라고 한다면 첫 시작부터 그것을 어느 정도의 포션을 할지를 정하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약간 계산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다치지 않는 선은 미리 좀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 뭐 우리가 인간관계를 저도 계산적으로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계산적인 거에 되게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나한테도 좋은 일이 있겠지. 언젠간 해가 뜨겠지. 뭔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도 저 사람도 내가 이렇게 많이 주는데 뭔가 좀 좋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막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계속 휘말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상 넌지시라도 결국엔 이걸 다 하고 나면 누가 가장 또 유익이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사실 상대는 호의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나 스스로가 되게 예민해져서 상대의 호의를 호의로 못 느끼고 오히려 상대의 말을 되게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하철을 탔는데 발등에 뭐 상처가 많아요. 근데 네. 누가 발을 밟으면 예.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수 있는데 악소리 나면서 되게 화가 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의 좀 불편함도 더 크게 증폭해서 느끼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챙겨주려고 한 말인데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에 대한 어떤 돌봄과 또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진희 님이 호의를 베풀 때는 고마움을 받으려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본인의 정신건강에는 좋을 것 같고 네. 서로가 호의를 베풀고 좋은 세상 만들면 좋기는 한데 네.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하는 거는 그걸 또 이용해서 네. 누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따져보고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타당한 말씀이시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인간관계라는 게 약간 거래 장욕이거든요. 거래 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무엇인가를 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해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렇죠. 그게 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근데 내가 암만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줬는데 너무 답이 없으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서운한 게 인간의 마음이죠. 기운 빠지죠. 인간인 이상. 네. 그래서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오가면 좋기는 한데 그게 안 되니 그래서 오늘 이 심리학 개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지 거절을 하는 것도 이게 기술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네. 뭔가를 좀 배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될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고 마주쳐야 될 사람인데 네.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거절하는 방법은 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잖아요. 네. 거절을 되게 힘든 상황, 소위 내가 거절하기 좀 어려운 상황을 거절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려운 상황에서 거절 연습해보기 이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이게 되게 차갑게 거절 잘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거절 잘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거절해보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예.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큰 타격이 없을 만한 거절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점심 같이 먹으러 갈래요? 저 사람은 점심 같이 먹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내가 오늘 점심 먹기가 좀 힘들어요, 같이.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내가 점심 못 먹는다고 해서 뭐 특별히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럴 땐 일부러라도 내가 좀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오늘 제가 좀 일찍 다른 사람과 만나야 돼서 점심 먹기가 좀 어려워요. 라고 표현을 해주면서 그것도 내가 좀 마음에 걸리면 근데 제가 금요일 날은 괜찮으니까 그때 같이 먹죠. 라고 대안을 또 얘기해 주는 연습을 너무 시리어스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꾸 연습을 해보는 것을 내가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큰 거절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자세가 또 그런 근력이 길러진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큰 부탁, 큰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 앞서서 네. 작은 거절부터 연습을 해봐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예. 내가 참고 저 사람의 부탁을 다 들어주면 네. 내가 사람들에게 되게 사랑받고 친구가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마라톤이어서 계속 참을 수만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이렇게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램들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간관계가 풍성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무작정 참는 거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대로 표현하고 맺고 끊을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좋아진다. 네. 그렇죠. 너무 막 좋은 사람이 되려다가 거기에 또 본인이 함정에 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 생각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공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맞습니다. 꼭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마디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표현하고 자기 말을 좀 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은 공격적이지도 않고 이 사람이 되게 단단하다는 그 태도를 좀 갖게 할 수도 있죠. 예의를 갖추되 네. 공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의 욕구나 감정이나 바램을 건강하게 표현해 보는 거. 건강하게 표현해보는. 네.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나한테 던졌는데 저런 말을 나한테 왜 했을까? 저게 어떤 의도일까? 근데 혼자 머릿속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요. 사실 웬만한 거는 유연하게 넘기는 게 좋은데 네. 아 진짜 싸하고 이게 반복돼요. 근데 내가 문제 제기를 하면 왜 이렇게 예민해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회의 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개그쇼 같았어요. 라고 표현하는데 개그쇼라니 좀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아니 그냥 좀 재밌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그러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의도와 맥락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개그쇼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변명과 오히려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 수세에 몰리는 건 그쪽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걸 예민하게 받아치지 마시고 내가 잘 모르는 맥락들을 이렇게 얘기한다. 머리 스타일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하면은 특이하다는 게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게 훨씬 좀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특이하다고?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 특이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데? 그렇죠. 약간 이렇게 감정 상하지 않게 네. 살짝 부드럽게 되받아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인 것을 설명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예. 이 사람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렇네요. 이재원님이 거절도 연습이 필요하네요. 제게 참 필요한 조언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거절 연습을 해봐야겠어요라고. 네. 그리고 또 이거 한 방에 또 급발진하시면 안 됩니다. 또 네. 이거 안 해보던 사람들은 네.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거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당신 어디야? 왜 이렇게 안 와? 아니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당신 좀 일찍 들어와서 저녁 한 끼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내 건강하게 욕구나 내 어떤 바람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괜찮아. 그냥 늦게 와. 괜찮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훨씬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주 교수님이 연기가 좀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